오늘 주제는 역사의 삶 속에서 배우는 지혜, 부주제는 우리나라 기록문화에 대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이미 소개가 되어 있듯이 김창석 강사, 항상 강의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노스쿨에서 법학도서관에서 근무를 했고, 제 직업이 좀 많았어요. 제가 78년도에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제 생년월일이 원래 58년생인데 저희 60년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만 18세가 돼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시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 약 1년 하고, 가장 먼저 시험 본 데가 철도청이었어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시험 봐가지고 약 1년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80년도.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 복직을 하니까 지방으로 철도는 막 지방으로 발령나서, 그래서 조금 또 하다가 그만두고 또 지하철 공사 시험이 있어서 또 지하철 공사에서 한 6개월 하다가 또 서울대학교 시험이 있어가지고 사서직, 저는 이제 행정직이 아니고 사서직으로 근무를 해서 35년간, 그러니까 철도에서 약 한 1년 7개월, 군대 33개월, 지하철 6개월, 서울대학교 35년, 약 한 41년 한 2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자유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명 자유인은 뭐냐? 우리 회장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회장님은 시간부자라고 하고 저는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저는 이제 보시면은 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카페는 한 번씩 가입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우리문화 탐사회장을 9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후진 양성을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면은 한 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참석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영구직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아마 이 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들한테 인계를 하고 와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한번 꼭 카페를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이 사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전직 또 우리 이경옥 선생님도 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는 항상 사서 고생을 하는데 어떤 고생도 즐거운 고생이 있고 힘든 고생이 있는데, 사서는 즐거운 고생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서의 인간관계는 대부분이 우리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항상 이런 말을 강조했어요. 남의 고기 한 점을 먹으면 내 고기 몇 점을 줘야 된다? 몇 점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10점을 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네 관계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교환 이론에 입각하면 하나 주고 하나 받는데, 사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사서의 인간관계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드 기브다. 하여간 피부가 다른다던가 인종이 다른다던가 공산주의자가 다른다던가 그러더라도 자료를 이용을, 나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당신은 공산주의자니까 빨갱이니까 이 자료를 줄 수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사서는 피부와 인종과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한테 끊임없는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서를, 그런 마음가짐을 안 가지면 사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시작하면서 맺는 것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네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회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한 교육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록문화를 통해서 역사의 삶 속에서 배우는 지혜를 얻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그 선생님들은 주로 대부분이 우리 시니어들이 그 필수적인 것, 건강관리라든가 뭐 재무관리라든가 취미라든가 뭐 자서전 등등 쓰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고, 저는 오늘 제 강의는 교양입니다. 그러한 그 시니어들이 어떻게 그 이 필수 과목과 더불어서 생활을 좀 풍족하게 힐링을 하면서 살아가겠는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역사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공헌을 했는가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님,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 대단합니다. 우리 신 선생님 어떠십니까? 건강합니다. 예?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시니어 블로거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를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왜 이거 안 넘어가 버리지? 어떤 거요? 넘어갔습니까? 아니 안 지금 넘어가요. 그게 그거잖아요. 밑에 거 해야 돼요. 밑에 거. 커서가 안 움직이나요? 아니 이건 했는 거잖아. 아, 그걸로 해야 돼요? 아니 그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커서로 했는데, 아까는 커서로 했는데. 자, 이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꼭 오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기억 못해. 그러면 어찌 해야겠어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뭐 세계 기록유산이고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이고 독학유산이고 무형유산이고 기록유산이 아주 헷갈려요. 기자들도 기자 쓸 때 이 제 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아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네스코에서 유산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그리고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입니다. 이걸 꼭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면 이게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 이거 세계유산에 뭐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얘야, 귀찮다. 어디 가서 찾아봐라? 인터넷. 네이버 가서 찾아봐라. 검색은 네이버고, 동호회 모이면 어디다? 카페, 다음에. 그러니까 네이버 가서 찾아봐라. 그런 것보다도 사진 찍어놓고 최소한 이걸 찾아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손녀, 손자가 어떻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려로 봅니다. 우려로 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알아주시면 총 5가지입니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 수 없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나라가 13점이 있습니다. 13점.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왕릉이라든가 왕릉, 사찰, 또 궁궐, 또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등, 화성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리고 자연유산은 2가지가 있었어요. 자연유산 하나만 있었는데 올 7월에 우리나라가 세계 유네스코부터 자연유산을 한 점을 인정을 받았어요.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지난 7월 달에 언제 나왔는데 우리 카페 갯벌 있죠. 네. 갯벌. 우리나라 갯벌이 유산으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자, 갯벌 어디? 서천, 고창, 순천. 그 다음에 무안, 신안하고 순천, 보성만. 강화 갯벌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쪽 부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부안이 안 들어갔는지 아무튼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것은 이 문화유산은 자연 그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자연유산입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아주 헷갈리는 게 하나가
문화유산인지 자연유산인지 복합유산인지 또한 무형유산인지 기록유산인지 헷갈리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고인돌 있죠. 고인돌을 유명한 데가 고창 하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이 고인돌은 어느 유산에 속하겠는가? 문화유산에 속한다, 자연유산에 속한다, 복합유산에 속한다, 무형유산에 속한다, 기록유산에 속한다. 문화유산 하니까. 네? 복합유산이요? 문화유산 같은데. 어느 유산에 속하고 있어요? 긴가민가 합니다. 아, 우리 저 이사님을 위해서 문화유산. 문화유산. 나도 말했는데 많아. 박수라고요? 네, 항상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먼저 말했어요? 네. 아니, 제 귀가 오른쪽 귀가 안 들렸어. 어깨를. 그러니까 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유산으로 말하는데 고인돌은 문화유산입니다. 자연유산은 우리나라가 한 점밖에 없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섬하고 용암구라고 자연 하산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7월 달에 하나를 더 받아서 2점입니다. 제주도에 뭐라고요? 용암구라고 네. 저 자연 하산섬 하산. 그런데 복합유산은 여기에 아무 숫자가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없어요 우리나라. 이 복합이라는 것은 자연유산 플러스 문화유산, 그러니까 믹스라고 해야 되죠. 영어로 믹스. 그리고 인류 문화유산은 무형유산은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제사라든가 그 제례에 그럴 때 이제 또 필요한 춤이라든가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 춤과 제례 의식,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21점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그 세계 기록유산인데요. 우리나라는 16점이 가입되어 있어요. 16점.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 지구상에는 약 그 올림픽 참가 개수가 약 한 204개국 됩니다. 가장 많을 때. 그리고 UN 가입국은 193개국입니다. 193개국인데요. 남북한 동시 가입이고 204개국이 이제 올림픽 참가하게 했는데 여기에 한 점이라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2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만 딱 가지고 있으면 124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몇 등을 하겠는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국가야, 우리는 문화국가야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타 공인을 자타가 인정을 해줘. 그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당신네 나라만큼은 문화 선진국이야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를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이태리, 스페인, 터키, 그리스. 그리스, 그 일본, 미국은 안 들어갑니까? 아니 거기는 네? 유산까지는 그런데 이 유네스코 이런 그 UN 이런 저기는 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게 서양 위주예요. 서양 위주. 동양 위주가 아니라 서양 위주.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일자가 있죠? 이건 북한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영부영한 사이에 북한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정치뿐만 아니라 이런 눈치도 빨라요. 소련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주 눈치 빠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영부영한 사이에 이거 한국이 남한이 가입 안 했다. 자기네가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게 정조 때 만들어진 도보 위해 통보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중국 그 무림산. 그게 북한이 하나 가입을 해서 북한은 한 점 딱 가입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몇 등이다? 기본이 124를 확보를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은 124. 네? 그러면 이렇게 쫙 해놨어요. 막 해놨어. 순서 없이.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 몇 등이나 가입을 하겠는가? 깜짝 놀라는 숫자. 깜짝. 저는 항상 부정적인 그 통계는 말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시니어 블로그 협회인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것만 얘기해도
다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건 많잖아요. 우리나라 부정적인 통계 세계 1위 많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노인 자살률이 1위라든가 항원 이혼율이 1위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는 절대로 얘기 않고 긍정적인 측면 얘기만 하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기록 유산만큼은 우리나라가 등수 안에 든다는 게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 강의를 듣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안 갖는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몇 등이나 되겠어요? 3등. 예? 그러면 자, 프랑스, 아까 프랑스 있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등수가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빨라요. 빨릴 것 같아. 예? 빨라요? 네. 아니, 프랑스는 자기네 나라가 저게라고 문화국가라고 자부를 하는데 프랑스가 빨라요? 그러면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많고 뭐 책도 많고 많잖아요. 희한한 게 많잖아요. 중국은. 뭐 중국이 빠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빠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항상 자, 여기서 제가 저렇게 써놨으니까, 자, 심산유곡 있죠? 심산유곡에 가서 심산유곡 아주 깊은 산중에 절집에 가서 새우젓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뭐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요. 새우젓 국물이야. 절집에 새우젓 국물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이게 다 벌써 증명이 됐어요. 이게 다 증명이 안 보여. 이게 다 증명이 됐어. 이게 다 이게 일자로 써놔야 되는데, 일자로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해놓은 것은 이건 뭔가 저 써놓은 백성이 뭔가 의도가 있다 해가지고 눈치를 해야 돼.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나? 어디에 들어가야 돼? 1등인가? 제일 앞. 1등? 부동의 1위는 23점. 안 보입니까? 네. 제가 말할게요. 독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중국, 프랑스, 멕시코, 미국, 스페인, 일본, 북한. 북한은 124등 했으니까 딱 한 점이니까. 진짜 대단해요. 북한이 한 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본은 이 기록이라는 것은요, 그 메모리 오브 더 헤리티지잖아요. 기록이야. 일본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더라도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의 신은 어디다?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그 자기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기록이 신이지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훌륭하다 뭐하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유네스코 이 세계 전문가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인정해준다. 딱 그걸 해야만이 인정을 받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독일이란 나라는 악보도 해당됩니다. 악보. 그러니까 베토벤, 뭐 유명한 음악가도 많으니까 유리하죠. 독일이 그리고 구텐베르크에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23점이 1등이고 영국이 22점. 이거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 차이. 3위는 폴란드가 17점입니다. 17. 그러면 우리나라가 몇 점이라고 했죠 아까? 16개. 16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공동 4위입니다. 공동 4위. 16점. 공동 4위입니다. 공동.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점이냐? 15점. 여기는 14점. 얼마나 한 점 사이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까? 한 점 사이로 한 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4점. 그러니까 여기가 공동 4위니까 공동 4위가 돼버렸죠. 이게 6이 7이죠. 그 다음 여기가 8입니다.
그 여기 한 점 차이, 한 점 차이. 다 여기까지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 차이. 한 점만 더 있은 게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합쳤다 하면은 등수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죠. 공동 3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은 13점입니다. 이 여기가. 예? 그리고 여기는 11점. 여기는 일본은 7점에서 22인가 됩니다. 2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떠한 통계에 비해서 그 종합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근거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4위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21년 9월 16일 현재 16점, 9월 16일인 것은 16점을 기억을 하고 했습니다. 첫째, 조선왕조실록, 뭐니 해도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후민정음, 승정원 일기, 직지심체 요절, 줄여서 직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계, 고려 8만 대장경과 재경판, 동의보감, 5.18 민주화 기록물, 일성록,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KBS 이상가족, 유교 책반, 조선왕실 어보,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기록물 해서 16점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기록된 연도가 있죠. 기록된 연도, 어느 기록된 연도 있는데 다 한결같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입니다. 홀수. 이 만약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 짝수가 있다. 2017년이 아니고 2018년이다. 그러면 그건 뭐다? 정품이다. 초등학생 버전으로 뭐라고 말한다? 짝퉁. 짝퉁입니다. 절대로 이게 그 공식 그 법칙입니다. 기록유산은 꼭 행사를 총회를 홀수년 해야지 짝수년이 안 합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죠. 이게 또 2019년에도 해야 되는데 안 오고 올해도 아마 못 옵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2019년에는 왜 못 했냐? 그 유네스코 이 위원회 자체가 그 무슨 개혁해야 된다 뭐 했나 해가지고 못 했어요. 그리고 올해 허락했는데 올해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법칙이 또 하나 있어요. 한 국가에서요 절대로 2점 이상 인정을 안 해줍니다. 2점 이상.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10점을 냈으면 심사해도 훌륭해 다 합격을 안 시킵니다. 딱 2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함정이 있죠. 2017년에는 몇 점을 했습니까? 2개. 2개예요? 3개. 3개죠. 이게 또 함정이에요. 아까 분명히 당신이 강의할 때는 2점밖에 안 하는데 왜 3점 인정받았냐? 그럼 한 점은 뭐 짜가냐? 짝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관찰력이, 그래서 교육학적인 관찰력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질문하더라도 정답을 다 말해주고 정답을 합니다. 왜? 그러면 16번을 보십시오. 조선통신사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임진왜란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이것은 그것도 허용을 해줘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 나라는 2점밖에 안 되는데 2나라 이상 하면은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 해서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항상 가깝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N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가지고 16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됐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만일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옛날에 제국에서 네. 약탈해간 거? 그런 것은 인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예, 이따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때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따가 그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 직지신경이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조선 왕조실록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은 총 왕이
뭐 태장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27명이. 근데 또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조선의 왕은 25명만 기록해놨어요. 야, 이거 뭔 소리냐? 아예 27명인데 25명만 기록을 해놨냐?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말로 뭐 되냐? 왕도 왕 노릇을 잘해야,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한 밥값을 해야 왕이 일기를 써주지. 이거 일기입니다. 일기. 실록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죠? 아니에요. 일기입니다. 일기. 하루하루 뭐 지나가니 그런 것을 기록해놓은 일기인데, 이 고종하고 순종은 빠져요. 그러면 이게 빠진 왕이 누구냐 질문할 때 꼭 연산군하고 강해군을 말하는데요. 강해군은 10대 왕이고, 아니 15대 왕이고, 연산군은 10대 왕이에요. 그리고 25대까지 했다 했으니까 딱 26대 고종, 27대 순종. 그러면 그 사람은 조선의 왕이 아니었냐? 왕은 왕이었죠. 그런데 밥값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왕조실록은 아주 또 재밌어요. 이 만드는 게. 왕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또 실록을 만들지 않아요. 다 자료만 갖고 있다가 왕이 딱 죽고 능에다 묻고 나서 그때부터 실록청이라는 임시 간청을 만들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네?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어요. 일본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했는데 그 나라는 막 그냥 멋대로 만들었어요. 왕이 살아있을 때.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법칙이 딱 있어서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 왕에 대해서 자기 살아있을 때 안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든 이 실록을 아들이 볼 수 있다 없다가 네? 거기서 나온 말이요. 택도 없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 3대 왕 태종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 그 세종대왕이 자기 작은아버지 막내 그 이복 형제도 막 죽이고, 자기 그 세종대왕 애할아버지 귀양 보내고, 애할매 노비 삼고, 애삼촌 4명 보고 다 잘라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종이 자기 아버지, 이게 실록입니다, 보고 싶어 했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잠시 신신하가 됐어요. 신신하가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 신공!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요, 한 고을에 암행어사만 출도해도 암행어사 출도해야 하면 어때요? 산천 총을 흔들래요. 왜? 무서워서. 춘향전 남원골에 이몽룡이가 출도했다고 암행어사 하니까 그냥 산천 총을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임금님 명령을 딱 했다. 경동지천이 하늘과 땅이 움직여 버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신하가 딱 가서 갖다가 딱 줘요. 그 서고에 가서 문을 열어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갖다 주었겠어, 안 갖다 주었어? 안 갖다 줘. 거기서 나온 말이 택도 없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안 갖다 줘.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신하는 어땠습니까? 전하 저를 죽여주십시오. 조선의 국법이 이러지 않습니까? 한 몇 번을 막 해야 돼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런 충실한 신하를 가지고 있다는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왕조실록을 만들었어요. 자, 이 보시면 연산군도 그거 못 보고 봤어요. 싶었잖아요. 절대로 못 보면 안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 만든 형태가요, 3가지가 있어요. 제일 그것은 서서 할게요. 이것은 태종까지 손을 썼어요. 얼마나 부클시가 사인펜을 썼어요. 그때 사인펜 있어요 없어요? 이거 3필러 부클시예요. 이때까지 3명까지는 손으로 다 썼어. 그 다음 세종 때부터 이때부터는 금속활자가 있어요. 금속활자. 우리나라 금속활자. 이것은 목판본입니다.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일어나고 나서 금속활자가 없어 나무에다가 봤어요. 이게 약간 달라요. 똑같은 걸 달라도 이것은 반듯반듯, 이것은 약간 다르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실록, 이것은 할자본에다가 밀랍본이라고, 영어 한문에 밀랍이라고. 밀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밀랍이 무엇인지? 예, 그렇죠. 종 선생님이? 아니요. 예, 그래요. 꿀입니다. 자, 이 왕조실록은요,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요.
오전 이거 굉장히 이 책이 아주 왕조실록처럼 좋네요.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 한지도 굉장히 좋은 한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하는 벌레가 있어요. 왕조실록 만든 종이야. 한지인데 아주 고급 종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벌레가 있었어요. 혹시 무슨 벌레인지? 그러면요 우리 시골의 어머님께서 귀하게 아주 귀하게 한복을 하나 했는데 손벌레. 농에다 넣었는데 그나마 딱 달린 소독약 안 해가지고 이 존벌레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 여기 권수 이런데 날짜 권수 날씨 이런데 이 존벌레는 아주 희한해서 중요한 데만 꼭 갉아먹어요. 꼭 이런데 날짜 권수 이런 데만 갉아먹습니다. 이런데 중요한 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 어디 꼭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갉아먹고 아까서 옷구름 이런 데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희한한 벌레입니다. 희한한 벌레야. 그래서 여기다 먹지 못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저기를 했어요. 꿀을 발랐어요. 꿀을 발랐어. 그래서 이렇게 싹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 한문으로는 이미 나왔으니까 밀랍이라고 영어로 국제화 시대에 많이 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주 쉬워요. 저는 아주 어려운 용어 안 써요. 초등학생 용어밖에 안 써요. 여러 선생님들 아주 오랫동안 귀중하게 봉헌하려면 뭐합니까? 문방구에 가서 뭐 해? 코팅 하지 않습니까? 코팅. 이걸 코팅이라고 해요. 코팅. 영어로 더 유식하게 왁스 코팅하면 아주 150점짜리. 그것도 또 비스 왁스라고. 그런데 이게 그만 임진왜란때 그 자리에 못 입고 피난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더운 날씨에 이 여기처럼 이렇게 한 고르게 달라붙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무엇처럼 됐다? 떡 됐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떡 됐다. 떡 달라붙어서 떡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조 이후부터는 이걸 안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왕조실록도요 네 곳에서 처음에는 이걸 보면 참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나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두 곳에다만 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네 곳에다가 했어요. 분산을 했어. 요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 투자. 그리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다가 잔뜩 싸야 된다? 옮겨서 싸야 된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세종대왕 여기서 나왔어요. 그분들 그런 얘기 아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두 군데 하면은 풀라면 어때요? 이거 보면 참 세종이라는 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두 군데에다가 이게 네 군데인데 춘추가는 임금이 있는 서울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충주는 어디예요? 충청북도, 전주는 전라북도, 성주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성주 여름 과일 유명한 게 있죠? 참외. 고창의 수박, 성주의 참외. 여기 이 네 곳에 이걸 보면은요, 이걸 보면 또 딱 생각할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고려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 지역 안배. 자,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때도 아주 이렇게 다 고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전주권만 남고 다 붙어버렸어요. 만약에 전주권이 없어 붙었다. 그러면 우리 조선 역사 200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이걸 가지고 태조로 내장산으로 피난했다가 이걸 피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관리들, 지금이나 옛날이나 관리들은 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감찰사, 군수, 현관 그 사람들 애국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냥 문제없다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걸 옮긴 사람이 총 책임자는 오희일이고 정읍에 사는 태인에 사는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그 유생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을 계장을 메고 그 힘든 내장사 용굴에다가 숨겨놓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잠잠해지니까 해주래. 가가지고 만이산 아시죠? 강화도 전등산 여기 가가지고 선조 때 이걸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오대산 교정본입니다. 만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틀릴 수가 있죠. 숫자가 예를 들어서 자자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교종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5개가 됩니다. 5개 이게 5개. 그런데 또 이갈란트 또 불타요. 그러고나 이때를 보면은 다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갔다?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그래야 관리하기가 쉽니까? 난리가 못 나오더라. 그런데 1910년에 또 이렇게 총독부가 두 부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붙어서 더 이상 안 만들고, 장서각은 아시죠? 창경궁에 전준희 씨 왕실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이나 보고 노래나 불러라. 무슨 노래? 아, 옛날에 이선희 노래나 부르고 있어라 했어요. 그리고 오대상 것은 동경제국대학에 가져갑니다. 1913년. 왜 가져갔겠어요? 이 왕조실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조선 500년 역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23년도에 불타가지고 싹 불타고 777채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74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에 가지고 있다가 경성제국대학이 가지고 있다가 서울대학교, 그래서 또 84년에 국가기록원이라고, 이건 부산에 가면 양정동에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것도 분산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걸 아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기 중에서요, 가장 이 왕조실록 중에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왕조실록은 아주 무궁무궁한 뭐 영화 스토리, 음악 스토리, 뭐 연극 스토리인데,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왕의 남자. 여기 왕의 남자 주인공은 이 사람이 이중기가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공길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공길이라는 사람 여기 있죠. 여기 한 번 나와요. 한 번. 딱 이걸 가지고 영화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1230만 원을 간중을 동원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저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장금이, 이 대장금이다. 이 사람이 중종실록에 12번이나 등장해요. 이 대장금, 대장금. 장금이는 궁중 요리사가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조선시대 때 그 희본지 사회에 있을 때 여성으로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임금님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장금의 삶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음으로써 뭐가 오늘날 BTS 원조는 누구다? 이 사람이 이영애, 이영. 이름으로써 이게 아주 유행했죠. 그리고 이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유행했다는 걸 아시고, BTS 원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고, 그 두 번째로는 세종대왕의 후민정음. 이것은 간송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남아, 특히 중앙아시아 그쪽에는 좀 한글 바람이 불고 있어요. 왜? 한국의 드림 코리아로 인해서 오려면은 한글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시험 봐야만이 합격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 하고, 전에는 그냥 왔는데 요즘은 다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야만이 입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 후민정음이고요. 세 번째는 똑같은 건데 이 강해. 이것도 또 이거 승정원 일기인데요. 승정원은 뭐냐?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하고 똑같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은 굉장히 내약을 내용을 요약했는데, 승정원 일기는 그날그날 씁니다.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1392년, 622년 이갈란 때 불타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도 만들어서 1235만 간중을 동원했다. 이 승정원.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그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는 다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박병선 선생의 직지심치 요정. 이 저기입니다. 모든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요,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저기는 자기네 나라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야만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했듯이 영국 같은 나라는 영국뿐만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이게 이제 제국주의자들인데 다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지심치는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 프랑스 공사가 와서 사갔어요. 한무청 사가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이 박병선 선생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보십시오. 이때 이제 72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진짜 이분 역사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최초로 프랑스 유학 가신 분이 이분입니다. 박병선 씨.
그리고 이분이 서울 진명여고입니다. 정신여고 아니 진명여고. 진명여고 나와서 서울사대 나와가지고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대한민국 국적, 이게 여권이죠. 국적이라는 것은 여권 가지고 갔는데 가서 프랑스 칠레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그 서재학자. 그런데 이 여기에는 프랑스 이 도서관에는 굉장히 그 약탈가는 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양반을 이 사서로 썼어요. 서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이 책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보고 찾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청주교회 흥덕사에서 주조 시인을 했다. 이게 흥덕사. 그래서 청주가 오늘날 무슨 도시냐? 직지의 도시라고 이분을 대모라고 합니다. 직지의 대모라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지만 미리서 설명을 합니다. 의계 있죠, 의계. 네. 그 의계도 이분이 막 저기 됐어요. 이 의계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어디가 있냐? 베르사유 궁전 지하 창고에 그냥 쌓여 있었어. 쓰레기 더미에 그냥 쌓여 있어. 버리려고. 그런데 거기에는 오직 다 한글로만 다시 보시면은 여기네. 네, 이게 의계인데요. 이 의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쌓여 있었어. 그런데 이 의계는 다 한문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은 똑같아요. 한글 약간은 다르겠지만 표지나 그런데 이것도 다 어느 나라 책으로 알았냐? 중국 책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우리나라 거라면서 말했어요. 아까 이 박병선 선생님이. 그런데 이 박병선 선생님이 이걸 만화가지고 잠 안 자고 목록을 작성해서 대한민국 애무부를 통해서 서울대학교한테 이 책이 서울 옛날에 규장각에서 가져갔다. 1866년 병인양육 때 프랑스에서 규장각에 약 6,000권에 있는 책을 다 북일리고 이 의계책 198책만 가져갔어요. 왜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은계장하고 무슨 도장 같은 거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다른 책은 다 북질리고 이것만 가져갔겠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만 가져갔어요. 보기에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신 선생님 이걸 가르쳐서 영어로 칼라로 그러기 때문에 그 프랑스 그 무식한 국민들도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니까 버리려다가 그걸 찾았는데 이분이 아까 박병선 씨가 그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또 이제 국제법 전공해가지고 이것은 약탈이 갔으니까 저기를 해라 반환해라 했는데 애무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은 가서 조용히 가서 사서나 하고 있지? 네? 그렇게 국제적인 애교 마차 분쟁을 일으키냐?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양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국이 이게 분명히 대한민국 것인데도 약탈해가고 했으니까 줘야 된다고 했는데 안 준대도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프랑스는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해봅니다. 해보. 스파이야 스파이. 문화 스파이라서 자기네가 시험 볼 때는 시험 없고 스파이를 해고를 해버려요. 갈 데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그냥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말년에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때 훈장 주고 어쩌고 했는데 이미 그 양반 가슴에는 멍어리가 잡아졌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의기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멋있는데요. 이건 보시면요. 정수나무 가래도감이라고 가래라는 것은 올해 중에 하나인 결혼식 장미.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정수나무가 했어요. 이 영조라는 사람 나는 영조를 아주 안 좋아하는데요. 장가를 여러 번 갔는데 장가 갔다는 소리는 딱 뭔 소리냐? 첫 번째 부인이 죽고요. 두 번째 가는 것을 그걸 결혼이라고 정식 결혼. 후궁하고 살고 그러면서 아무리 후궁이 낮에는 전비 그 왕비가 지휘하고 밤에 세계는 후궁입니다. 그런데 후궁이에요. 아무리 후궁이 아들을 낳고 해도 후궁은 절대로 종묘로 갈 수가 없어요. 종묘. 거기는 전비.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씨가 죽고 두 번째 김씨한테 경주 김씨한테 갔는데요. 두 번째 결혼 그 장면인데 보세요. 사람이 1299명 동원했고 말이 370.
이런 멋진 장가를 갔습니다. 시집을 갔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뭐저 빅토리아 여왕도 이렇게 멋있는 결혼식을 못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결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정조입니다. 영조 가마인데 조선시대 때 가마라든가 말, 의자 같은 데 절대로 임금님 얼굴이 그려지잖아요. 만약에 여기 얼굴이 그려지고 김홍도가 그렸다. 뭐 20만 원짜리인데 2만 원 주고 사가라 하면은 그거 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가짜입니다. 차라리 2만 원 그 돈 가지고 고등어 사서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절대로 얼굴이 안 그려지. 보세요. 그리고 이건 왕비 가마예요. 왕비 가마인데요.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역할이 재밌어요. 7명이 손잡고 막 갑니다. 역할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팔짱 끼고 그냥 그 따라만 가면 되고, 따라만 가고, 이 사람은 말 타고 가고 막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아주 재밌는 역할을 합니다. 색깔을 봐야 됩니다. 색깔을 보면 감찰돼. 이 사람이 뭐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색깔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가마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냐, 영어로 좀 말하면 스페어 타입입니다. 예? 예비 가마.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철두철미하게 오랫동안 메고 가면 힘들면 짜증 나죠. 여기에 오강도 있어요. 여기 안에 오강도 있어요. 막 저기 하니까 하다 보면 긴장하고 보니까 막 오줌 나는 오강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다 말 타고 갔는데 다 이거 얼굴에다 막 썼어요. 썼는데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이걸 썼다고 해서 쓰게 너울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아주 재밌어요. 영조가 장가를 몇 살에 갔냐면요, 66살에 갔어요. 66살에 장가를 66살에 가고요. 신부 나이는 몇 살이냐? 15살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몇 살 차이가 납니까? 51살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보면은 아무리 왕이지만 손녀하고 결혼하는데 미쳤다고 이제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불렀냐? 1995년도에 요즘은 파생 상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5년도에 이 곡 하나가 불러가지고 디스켓 280만 장을 파는 가수가 있어요. 김건모의 잘못된 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썼어요. 붉은 색깔 보이죠? 이걸 보고 또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윤향기의 장미피스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절도 안 있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네. 2시간 반짜리. 이것은 할 쏘는 장미. 여기에도 의자가 없죠. 신하들이 모여서 하루를 쏘았는데 4발씩을 쏘았는데 한 발도 못 맞힌 사람이 있고 4발 다 맞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힌 사람들한테 상 주고 못 맞힌 사람들한테 벌을 줘야 되는데 30명이 동원했는데요. 일가 친척, 종친 항상 주변에 일가 친척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안 나. 일가 친척 10명, 문신 10명, 무신 10명, 30명이 하루 쏘았는데 한 발도 못 맞힌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는데 무슨 벌을 주고,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장관급 이상이 있죠. 근데 벌을 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술독이야. 술독. 술을 갖다 놓고 미리 시작했어. 못 마시면 딸기 코 되게 미가버리겠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신선생님 남자를 약속해가지고 늦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앉자마자 술의 3배가 여기서 나왔어요. 딸기 술 마시는 거 보입니까? 이 사람 서서 마시고 이 사람 앉아서 마시고. 그러니까 하여간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꼭 하루 쏘았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우리나라가 양궁 있죠. 양궁 1등이 다 여기서. 그 다음 이건 8만 대장경.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국보인데요. 이게 딱 사이즈가 70cm, 24cm. 알면은 8만 대장경이고요. 모르면 뭔지 아십니까? 세탁기 나오기 전에 빨래판. 딱 그 사이즈. 옛날 나무로 빨래 하셨어, 안 하셨어요? 빨래판입니다. 다들 빨래판 알았어요. 이게 8만 대장경. 다음 이거 동의보감. 1614년 선조 때 저기 만들어졌는데, 강해군 선조 때 해가 이제 강국이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의학을 집전했는데 세계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인데요. 그 어떤 의학 서적도 세계 기록유산을 인정을 못 받았는데 우리나라 이 동의보감이 세계 최초로 인정받았다. 대단합니다. 양이가 한의사 알기를 뭐라고 혹시 부른지 아십니까? 양이들이 한의사를 의사로 한의사로 가면 아 우리는 막 한의사님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돌팔이라네. 무조건 돌팔이라. 그런데 이때 이게 그 저기를 한의사들이 양의사 코를 납작 누르는 게 저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게 그 5.18 민주화 기록 여러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이거 혹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스크랩이라고 하죠? 스크랩. 개인의 스크랩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됐다. 강주시 뭐 미국 대사관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켰다는 게.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문화재청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왜? 그때 당시 살아있는 그 누구야 전두환부터 살아있어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힘들어했었습니다. 일성록입니다. 일성록. 자, 우리나라 책은요 무조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보여주시죠? 이걸 가리켜서 서지학에서 말한 오침 안전법이에요. 무조건 이 책이 사이즈가 크나 적으나 다섯 개를 묶고. 그러면 중국 책하고 일본 책은 몇 개냐? 네 개입니다. 네 개. 이 사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되고 일성록이라는 것은요 정조가 왕세자가 일기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자에 나와 최근 모든 것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삼경의 총마다 다 나와. 일일 나는 하루에 3번을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열심히 살았는가, 선생한테 배운 것을 잘 예수 복습을 했는가. 오늘날 관점에서는 약간 좀 다르다지만 그래도 자기가 반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일성록입니다. 그 다음 명랑입니다. 난중일기.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일기를 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게 명랑인데 이 이상 1761만 명, 이 이상 영화 예하나 방하나 더 이상 동원된 숫자가 없어요. 아직까지 신기록을 깨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명랑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등등등 뭐 노량해진 뭐 등등등 영화 촬영한다는데 만들 수가 없죠.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이상 더 작품이 안 되니까 올인이 안 되니까. 이게 이순신 최민식이었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제가 촬영하느라고. 그 다음 저기 생각하고 안장을 찼어요. 아 시간이 너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기는 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좀 봐야 돼. 그래도 중요한 건 하세요. 예. 저기를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쇼 시작부터인가요? 네, 현재. 현재가 여기. 네. 하나만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누르시면 돼요. 여기 누르면 되죠? 나왔어. 나왔어. 이 안장은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은 일제 때하고 일제 때 헌병들 노란 안장에 빨간 것이 그리고 6.25 사변 때 부역자들 새카만 안장 차고 그 안장만 보면 막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해. 왜? 남편하고 아들 잡아가니까. 제가 보세요. 이걸 또 아주 교묘히 윤흥길이라는 사람이 70년도에 우리의 그 시군 읍면에는 아주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통일주의 대의원, 그 시장, 군수, 면장, 읍장보다 더 끝발이 셌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안장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또 했는데 이걸 촬영을 했는데
이게 꼭 그 저기가 우리 또 고창의 촬영 장소가. 그런데 아주 재밌는데 여기에 그 조형기죠. 조형기의 최고 축세작이 맞아요. 이겁니다. 이게 현대문학의 그 윤은길이라는 사람이 현대문학상을 받고 8부작으로 MBC 최고입니다. 지금. 2장이고 뭐이고 소용없어요. 아주 간다. 천하의 간다. 요즘 김용호 씨가 최고의 요즘 나레이션으로 등장했더만요. 가족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한 조모서는 짝사랑하는 부모를 찾아오고 이 볼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안장이라는 사람은 군수도 찬 것도 아니고 군수나 서장, 면장이 안 차고 누가 찬다? 핫바리들이 찬 거다. 참 멋있는 말을 하고 끝난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안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가 굉장히 그 새마을 운동이 이것도 또 우리나라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쳐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6.25 사변 이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이산가족 찾기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기록된 걸 근데 영상이라든가 뭐 거예요? 편지 여러 가지 자료 그날 했던 거 그 만난 그런 근데 주로 영상이 많죠. 그 만난 장면 아니 전국에서 했던 거 각 그리고 13번째로는 유학 그 책판입니다. 이것은 그 국학진흥원이라고 안동에 가면 그곳에 있는데 주로 문중에서 이걸 많이 했는데 책이라든가 족보 그런 것을 많이 했던 게 13번째고 14번째는 왕실의 오보입니다. 이게 그 도장입니다. 도장. 옥새 이렇게 금으로 거북이에다가 금으로 옥으로 다 나온 말이 금하고 옥으로 만든 게 이것이 14번째였고요. 15번째는 국채 보상운동. 이게 바로 대구의 자존심입니다. 모든 그때 우리나라는 모든 그 운동이라는 게 서울에서 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이것만큼은 대구에서 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조선이 풍전 등하에 처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로 왔다는 거. 이미 우리는 그래서 이 국채 보상 운동을 1907년에 했기 때문에 1997년인가요? 우리가 그 후에 90년 후에 무엇을 당했습니까? IMF를 당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런 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그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이게 바로 국채 보상운동 기록물입니다. 이게 대구의 자존심입니다. 그 다음 자 16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한일 그 두 나라가 공동으로 그 가입을 했다는 조선통신사. 우리나라 서울에서 해가지고 오늘날 동경까지 가는 그런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우리나라 세계 기록문화유산인데 16점에 비록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그 숫자라는 것을 아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에는 이제 약 기타적으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규장각 등등등 규장각입니다. 이 규자 우리가 규장각 하면은 주로 그 정조의 작품으로 알려 정조의 업적으로 하는데 정조 이전인 숙종 때 이 규장각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장각이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은
조그마한 임금님의 초상화라든가 족보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정조라는 사람은 크게 학대 개편을 시켰습니다. 이 규자가 굉장히 한문이 좋은 자인데요. 이 규자 큰 대자에다 흑도자 두 개입니다. 이거 없이 이 쌍톡이 두 개만 쓰는데요. 이 규자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 규자라고 말합니다. 별 규. 그런 게 동양의 전체 사상은 동서남북으로 하면은 7개씩 28개가 있는데 서쪽의 첫 번째 별이 규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당했냐? 공부를 담당했습니다. 공부, 학문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 장자도 중간에 있는 장자도 문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규하고 장은 문장을 공부. 그리고 각은 집을 나타내. 보통 2층으로 된 집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규장은 뜻이 전혀 달라요. 중국 황제 글씨를 규장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황제 글씨를. 그러면 규장 가하면 뭡니까? 중국 황제 글씨를 보관하는 집 하면 아주 정확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 조선에서 세종 때 흘러다가 못 오고 정조 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조라는 사람은요, 이 규장각을 통해서 이게 규장각 건물이 지금 창덕역에 가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면은 이 2층으로 된 집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정조는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죄인으로 죽고 다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위를 올라섰는데 보시면은 한결같이 다 이쪽 사람들은 다 반대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반대편입니다. 심지어는 고모도 적입니다. 적. 고모도 적이에요. 이 화한홍주도 적이에요. 이 빨간 표시는 적관계입니다. 적대관계.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집에 살아서도 고모의 집에서는 못 산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모에게 어머니가 없이 이모의 집에서는 살아도 누구 집에서 살기 힘들다? 고모 집에 살기. 자기 조카인데 이 사람은 저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고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편을 들어서 조카를 해서 정치를 잘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을 이 아버지 등살을 믿고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이 정조라는 사람은 힘들겠어요. 그래서 규장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구상하려고 규장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힘은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순진하신 분 많습니다. 국민한테 나온다. 국회의원이 있다. 등등등 검찰에 있다. 경찰에 있다. 다 맞죠. 더 정답은 어디냐? 청와대죠. 이 정조 때도 이 규장각이 가장 핵심 부서였어요. 여기서 정치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도 이곳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였어요. 그래서 이 이산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산이라는 것은 왜 이산이냐? 멀어서 저 산이냐? 가까워서 이 산이냐? 앞에 있어서 앞산이냐? 그게 아니라 본 이름이 산입니다. 성은 이씨고 산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요. 왕의 이름은 절대로 두 자를 쓰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 자를 썼다. 가장 쉬운 산자 있죠. 산자. 이 산자. 몇 산짜리 이 자를 썼다 하면은 온 백성 국민들이 이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해. 그래서 이 비단으로 가능한데.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이런 자를 씁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데 이게 볼시자 두 개 이런 산자를 썼어요. 이상을 씁니다. 아주. 그리고 두 자를 쓰면 더 백성들이 불편을 하기 때문에 한 자만 써요. 예자만.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계명이 있었어요. 계명. 항상 신분의 변동을 가져올 사람들은 오늘날 누가 아주 해서 그런 사람 있죠. 조선시대 때도 뭔가 이상하면 계명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상이라는 사람 이런 거고 여러 있는데 박재가라든가 정약용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정약용 박재가라는 사람들은 도와서 했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 권력인데 가장 재밌는 사람이 아까 이 정순왕
오히려 이 해경궁 홍씨가 이 사람보다 11살인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머니도 아니고 뭐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15살 먹은 사람을 66세 이 사람이 66세 먹은 사람이 15살 먹은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순하고 경주 김씨인데 카리스마가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딱 말하면 딱 머리 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약 한 10년간인가 그 섭정을 했어요. 그 순조 회고했는데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입니다. 대단한 카리스마. 이 사람이 아주 조선 저기 중에 왕비 중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이 정순왕후인데요. 조선의 정순왕후는 2명 있습니다. 그 단종 부인 정순왕후, 그 사람은 송씨고 여산 송씨고 이 사람은 정순왕후도 경주 김씨. 그리고 또 명성왕후도 2명 있습니다. 그 현종 숙종의 어머니 정순왕후 현종 김씨가 있고 그 고종의 부인인 명성왕후 민씨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 규장과 신하들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객내 불기. 손님이 찾아와 이건 수교인데요. 숫자하고 교자입니다. 이 숫자는 줄 숫자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임금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교자가 항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심해서 위에 올라가. 대부분은 사람들은 교수로 읽는데 그럴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거꾸로 돼. 수교. 임금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임금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똑같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교자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객내 불기. 귀장가에 근무하는 신하들은 손님이 찾아와도 일어나서 인사할 필요 없다. 얼마나 이게 정조의 그 업무 지침입니다. 그것도 이거 있습니다. 각신들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근무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정 이사님입니다. 반드시 관리들은 밖에가 됐든 아니 됐든 모자를 쓰고 근무해요. 그리고 아까 저기 하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애출을 하면은 부녀자들, 아녀자들, 대비부터 왕비부터 며느리를 여자를 막론하고 밖에 나갔다고 무엇을 써야 된다? 스카프를 쓰개를 써야 된다. 그게 아주 철칙입니다. 그런데요 모자를 쓰고 근무를 하라 했는데 그게 또 아주 재밌는 또 사단이 발생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니콜라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입니다. 여기 누가 보이죠? 네? 누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보십시오. 1895년에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조선에서 민영한 일행이 7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해요. 왜 이러냐면 1894년에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이 중국이 섬나라 이만한 쥐새끼만하고 적은 일본한테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손 벌릴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저기 멀리 영국입니까? 뭐 프랑스입니까? 미국입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이 러시아한테 가서 손을 벌리러 갔습니다. 이게 갔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황제인데요. 이 사람도 준비 안 된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요. 연구 대상이야. 아버지로서는 점수가 주면은 한 98점을 맞아요. 아버지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 노을 역할이 있고 또 황제 역할이 있는데 황제로서는 한 48점밖에 줄 수 없어요. 48점이면 대학에서 낙제입니다. 낙제. 아주 그 아들 하나가 있었고 딸 하나 있었는데 뭐 그래 다 했는데 여기 갔어요. 여기 갔는데 여기에서 했는데 이때 수도는 어디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이건 러시아 크렘린 궁전 안에 있는데요. 이 구경하려고 이게 줄이 많이 섰어요. 8월 달에 갔는데요. 한 2시간을 줄 섰어요, 제가. 그래서 잠시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8월 달에 비가 와가지고 막 우산 들고 막 추워가지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추위에 떨고 꼭 집에 가고 싶더라고.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193년 전에요. 123년 전에 이 성당을 이내 사람들 입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네 사람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제가
2시간 동안 기다리고 덜덜덜 떨고 갔습니다. 왜 갔냐면 아까 말했듯이요. 반드시 규장각 신하는 어땠어요? 규장각 신하는 모자를 쓰고 근무를 해야 돼요. 모자를 쓰고 근무를 해야 돼요. 모자를 쓰고 근무를 해야 돼요. 밖이 됐든 아니든 잠잘 때만 제하고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남자는 모자를 벗어야 돼. 서양하고 동양하고 간섭이 여기서 차이 납니다.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처칠이 어디 초대받아서 가면 항상 중접을 이렇게 딱 끼고 들어가서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모자를 벗는데 동양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야 안 벗는. 안 벗어. 안 벗어요. 그래서 딱 이 민영한 일행이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 키퍼가 딱 잡아요. 아, 못 들어가. 키퍼.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시도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승부 근성인 33판을 2번째 가가지고 그때 통역관도 갔었어요. 너네 황제 초청장을 가져왔다. 보여줘. 그래도 소용없다. 무슨 소리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모자를 벗으라. 모자. 그래서 모자를 벗으라 하니까 그때 부단장, 민영환이가 단장이었고 부단장이 윤치호였습니다. 윤치호였는데 윤치호는 그때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와서 헌파에 개합바람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영봉지 벗어. 응? 그러니까 이 윤치호가 단장에서 모자 벗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민영환이는 윤치호가 들어가자니까 윤치호한테 아주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혼내버려요. 눈물 날 정도 혼내버려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데 이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자를 벗어야 되겠네. 가설 안 들어가버려. 안 들어. 보십시오. 풍전 등하에 있는 조선이 있는데 오늘날 관점으로 생각하면 민영의 사람은 진짜 거시시하고 세계 물정을 모르고 흐름을 모르냐. 그 모자 벗고 들어가면 될 것을 왜 안 들어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만 못 들어갔으면 억울해서 큰일 나는데 또 못 들어간 나라가 있어요. 못 들어간 나라. 무려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가 못 들어가. 첫째, 중국도 못 들어갔어요. 그때 중국에 그 사신으로 간 사람은 미홍장이라고 아주 거만 비단 옷 입고 막 거만 떨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모자를 썼어요. 근데 여기는 일본은 그때 다 1868년 메이지 유신 돼가지고 서양 신사복 입고 야마가타라는 사람이 갔는데 다 신사복 입고 들어갔어요. 일본. 그런데 두 번째 중국이고 세 번째는 어느 나라냐? 오스만 터키입니다. 그 머리에다가 뭐 이상한 뭐 아이스크림 쓰고 다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그 또 한 나라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지구상에서 올림픽 때 가장 마지막 종목인 달리기 하는 거 있죠. 마라톤.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이 세 나라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부국이고 강국이었는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일행이 이 사람을 들어가려고 갔는데 간 목적이 있죠. 간 목적. 간 목적이 뭐냐면요. 간 목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를 갔겠냐? 사신으로. 세 장입니다. 세 장.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갔어요. 눈도장. 이 눈도장이라는 것은 동서고흥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통하는 게 눈도장이에요. 이 사람 눈도장을 찍어서 그 부국 강명인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그 침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버렸으니 이 사람 눈도장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 못 찍었으니까 눈도장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제 좀 저기를 했는데 그 점은 굉장히 이 사람을 기대를 했어요. 많이 온조를 도와줄 거다. 근데 조금 도와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요. 못 들어간 광경을 모자 쓴 광경을 보고 또 코미디언 김국진 있죠? 그 사람이 또 파생 상품을 내놨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김국진이 뭐 하다가 깜짝 놀라면 내자로 막 하잖아요. 막 하다가 깜짝 놀라면 하는 소리 있어요. 오마이 갓이 여기서 나왔어요. 오마이 갓이. 예뻐. 오마이 갓.
아주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때 그 러시아의 수도는 유럽에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였는데 왜 여기 이건 러시아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크렘린 궁전 안에 있어요. 왜 여기 와서 행사를 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때 여기에 가가지고 그게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하여간 전통적으로 무조건 어디가 있던가 이 성당 안에서 그 왕 황제 대관식을 했다는 거.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기를 했는데, 이건 초계문신 제명록이라 해서 이렇게 그 관리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중간중간. 그 조선시대 때 가거는 보통 한 30살이 돼야 가거가 급제합니다. 30살이 돼야. 뭐 17살 된 사람, 그 사람은 신동이죠. 그리고 30살이 되고 한 6, 7년 근무하면은 37세 정도. 그러고 나서 그때 다시 관리를 선발해가지고 3년 동안 여기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 사람들의 그 명단입니다. 명단. 초계 문신 제명록이라고. 다 빨간 글, 이렇게 빨간 글씨 써진 것은 다 임금님용입니다. 종이도 좁고 글씨도 잘 쓰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것은 대구인, 금성인, 청송인, 파평인, 아주 이게 혹시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의 거창 신씨입니까? 네. 용자 돌림이요, 제자 돌림. 용자 돌림이죠. 그럼 꽤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 신용호 그 교보 생명 신용호가 형님이네요. 아, 이 대단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본관만. 본관. 아주 중요해. 나이 좀 물어보면 당신 이거면 김씨입니다. 그거 바로 2차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본이 어디 있어? 뭐 간양이 어디니, 뭐 본이 어디니, 본관이 어디니, 그것부터 물어보. 아주 중요해. 이게 바로 그겁니다. 보십시오. 대구 서씨, 금성, 정약용 때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파평윤씨, 청송씨, 전준씨, 안동씨, 이네 사람들 조선에 있구나. 그거 보시고 여기 보시면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 규자가 이름에다가 많이 써요. 왜? 조선시대 때는 가거에 급제를 하기 때문에 사내를 낳으면 무조건 이 규자나 장자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청송 17에 두 사람 20%가 10명 중에서 2명 있으니까 20% 확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그런 거 써요. 좀 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세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공부만 합니다. 그럼 한 달에 또 시험을 봐요. 주관식 시험 보고 객관식 시험 보고 객관식은 주관식 보고 애우고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직접 정조 왕이 임금 앞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막 낙제자가 생기고 막 그래요. 이내 사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중앙 간서에서 근무에다가 지방에 가가지고 이내 사람들을 인해서 정조의 25년간 정치를 이끌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고 규자를 꼭 중요하십시오. 혹시 본인 저기면 손자 아들 정도는 손자나 손녀의 정도 예, 적용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애손을 봤는데 저를 꼭 넣고 싶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이미 해가지고 저는 더 이상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만약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기회는 있는데 장가 가서 아들을 낳는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 넣고 싶어요. 그 다음 이게 혼일 강의 역대부터 지도라고요. 이 지도를 보십시오. 진짜 이게 세계 최초의 지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 믿습니까? 이런 1402년에 만들었어요. 태종 때.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을 18년간 해먹고 그 이상 안 해버려요. 나 왕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안 해먹어요. 그래서 세종한테 주고 그것은 이제 이따가 가서 밥 먹을 때 얘기해요. 꼭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노후 보장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 이거 일본 지도 거꾸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몰라. 이 우리 조선이 보세요.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이것은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는 여기입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아프리카. 이런 지도를 그렸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402년이니까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인데 여기는 안 그려져 있죠. 이런 지도를 그렸는데 그때 지도를 그린 사람이 오늘날 말하는 뭐 부총리라든가 장관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지도. 이게 지도입니다. 채색화된 지도예요. 수도 서울의 도성도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자 보시면은요 여기가 북한산이고 여기가 남산이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남산이고 여기가 북한산입니다. 이 지도 그러면 이 지상 맞아요 틀려요? 이거 보물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그냥 이 지상을 쉽게 말해서 이 지상을 안 맞. 거꾸로 그려졌죠. 거꾸로 그려졌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임금님은요 머리를 북쪽 북극성에다 대고 남쪽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남면 사상이네 남면 북을 등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보십시오. 앉아 있으면 어디가 우회예요? 여기가 우회가 되고 여기가 밑에가 되지 않습니까? 임금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조선시대 때 청계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 지리학적으로. 오늘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지금의 오늘날이나 청계천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왕을 자르고 대통령을 되고 안 되고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다 역사적인 이유. 자,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6일? 11.6이죠? 네? 11.6만 그것만 알고 있어도 안 돼. 1909년 10월 26일 날 9시 30분에 할빈에서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를 저격한 날. 아, 네, 맞아. 그런 날. 다 그 역사. 그리고 12월 12일 날 있죠? 12.12 사태. 그것도 1936년 그 서한이라고 있죠? 그 양귀비가 막 모형했던 하천지. 거기에서 장항량이 장개석이 부하가 장개석이한테 거부를 한 겁니다. 왜 당신은 공산주의자를 토벌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 모태통 군인을만 죽이냐. 그때 한국상에 일어난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청계천도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강들은 모든 게 다 서쪽으로 흐르거나 남쪽으로 흐르는데요. 이 청계천만큼은 서쪽에서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풍수 지리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뭔 역할을 하냐면 조선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인천 매립장, 김포 매립장 안 갑니다. 여기다가 비 오면 다 그냥 놔두면 다 알아서 한가가 떠나서 서해바다로 갔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하차하는 역할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여기가 남극이고 여기가 북극인데 보시면 남극에다 이렇게 빨간 표기 해놨어요. 왜 해놨겠나? 이거 18세기에 이거 우리 조선이고 이거 이제 흥미는 그 캘리포니아. 이것을 보면은요 진짜 이 지도 보면은 저는 김만철이가 생각나요. 김만철. 1987년 1월 14일인가 15일 날 북한에서 6.25 사변 이후로 가장 대가족을 데리고 온 김만철이 11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김만철이가 굉장히 그 할아버지 아버지 남쪽 나라. 아버지 때는 굉장히 아버지가 항일운동 받아서 김일성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의사도 했지 않습니까? 청진의과장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기 동생이 사상범으로 빨갱이로 반동문자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어부터 느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탈피를 해갔다 배를 가지고 50톤 가지고 왔는데 그만 고장이 나버려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놈들이 참 왔는데 그 통역을 하는데 누가 왔냐? 조총련계가 왔어. 조총련계. 통역을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네는 남한으로 가면 다 죽는다고. 자기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등등등 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대만으로 보내고. 공해상에 가 대만.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가서 그때 하여간 우리나라 중정이 가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딱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 딱 인터뷰하니까 김만철이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김만철이가 이 남극을 여기를 가봐서 그거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했으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 가보지도 않았는데 남쪽으로 가면은 따뜻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큰 겁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 설명 못 믿고서 남극 화하치 얘가
남쪽으로 가면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상상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그 나왔던 그 사도세자 저긴데요. 좀 이상해졌네. 1795년도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살아있으면 한갑이 한갑. 그래서 어머니와 똑같아 나이가 이 양반은. 그래서 한갑인데 그 젊은 나이에 몇 살에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하감차지를 하려고 여기를 갔던 8포기를 병풍을 그렸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보통 병풍 같은 거에서 짝수입니까 호수입니까? 2짝이나 3짝, 5짝, 7짝인데 여기는 8짝으로 그렸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주 정치적인 철학적인.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쌀독에서 며칠 만에 죽냐? 8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8포 병풍을 그리고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 갔다 오는데 8일을 걸리고 이것도 8포기입니다. 아버지의 그 고통을 인내해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어머님 회갑잔치입니다. 회갑잔치. 여기에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게? 화려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에 뱃노래가 있어요. 뱃노래. 이게 뱃노래. 배를 돌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요. 배는 주로 무엇으로 만드니까 재료가 나무나 쇠로 만드는데요. 그러면 무거워서 배를 돌릴 수 없어요. 뱃놀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전용 녹에 종이배가 있습니까? 전용 종이배로 이거 돌립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이것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과거 시험은 항상 어디서 보냐? 최종 시험은 임금님이 있는 궁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직접 면담을 해요. 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합격을 냅니다. 합격자인데 그 수원 지역에.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오늘날 관점에서 뭐냐? 청년 실업 구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구제를 하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래서 무슨 잔치를 하냐? 경로잔치를 합니다. 여기에 경로잔치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재밌어요. 61세 된 사람들은 무조건 뭐 신분에 관계없이 와서 회갑잔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다 이분들이 관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각각 한 사람씩 독상을 차려준다. 그 조그만 소반에다가 넓은 이런 책상에다 놓고 뭐 한 10명, 20명 와서 식사하십시오면 얼마나 준비하기도 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님을 그렇게 대접 안 해요. 시골에 가면은 반드시 독상을 차려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일일이 다 그렇다 해서 무슨 뭐 진수성찬이 아니라 간단한 한 3가지 정도 하더라도 독상을 차려줘서 이분들한테 대접을 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요, 대통령이 50% 그 지지율 받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2가지만 잘하면 충분히 합니다. 첫째는 청년 실업 구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 경로잔치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날 경로우대에서 지하철이나 등등등 많은 혜택을 주면은 보건소 같은 거 잘 지어서 가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런 시니어 블로그 같은 거 만들어서 시니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것만 잘하면 기본 점수 몇 점인다? 50% 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한손은 장면. 정조는 뭐 아주 굉장한 사람이 하늘 잘 쏘았어요. 24발을 쏘았는데 23발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100발 100중 했는데 마지막 한 발은 쏘지 않고 하늘로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왜 정조라는 사람은 다른 왕 같은 다 쏘아서 내가 조선의 최고 왕이고 할 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정조는 그러지 않고 한 발은 하늘로 쏘았다. 왜 하늘로 쏘았겠는가? 여기에 또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 그걸 애민정신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여백의 의미, 여백진비. 여기다가 조그만 여백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임금이 완벽하게 정치를 해버리면 어떠냐?
백성들, 신하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역을 납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좀 이런데 우리 선조들의 기록 정신을 보면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한문을 써놔서 절대로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빼날 숫자, 어조사 지자, 기억할 기자, 분력. 그러니까 A 분력 B는 A는 B보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자 보십시오. 기록. 뛰어난 사람의 기억이 이게 수제 아주 천재의 기억력이 낫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의 기록하는 게 낫겠는가? 그래서 우리 신 선생님 내가 대단하다고 지금 여러 번 내가 봤는데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런 데서 다 자서전이 나오고 교양이 나온 데가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어요. 누가 잘하는지 아시죠? 자기는 않고 저 국무위원 회의할 때 적자 생존이라고 아시죠? 못 들어봐서 처음 들어봅니까? 박근혜는 맨 모르니까 다 보고 읽어요. 그럼 옆에 신하들은 한 말도 말했다면 레이저 쏘니까 적기만 해 열심히. 그래서 적으면 살고 적지 않으면 죽는 적자 생존 이겁니다. 뭐 자서전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것도 이겁니다. 수지역 분력 무지로 아무리 그 수제의 기억력을 믿을 건가 어리석은 사람의 기록을 믿을 건가 멋있는데 그래서 기록적인 공간 왕조실록 승조원일기 일성록은 매일매일 작성을 했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농업국가 바쁜 마음국에 뭐 이런 것을 하냐 했지만 이런 것을 작성함으로써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아서 우리나라가 장당 4일을 기록했다는가. 그리고 많은 영화도 나오고 스토리텔링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만약에 이런 그 의계라든가 이런 일성록 승조원님 이름 만들지 않다면 오늘날 밥 굶은 대학 교수 사람들이 부지기 쓰고 석박사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뭐 심지어는 대장금이 음식 요리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음식.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한테 기록을 남겼다는 게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관 정리 정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그 남자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침대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 누에처럼 나오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손자들한테 5살, 6살, 3살만 4살만 먹어도 반드시 자기 입으로는 개야 된다. 이런 것을 개가지고 그 임진왜란 때 그 개짝에다 메고 산에 가서 일본 사람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바치고 담보를 하고 뱉어서 오늘날 우리한테 전달했다는 이런 보관 정리 정신이 기록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풍부한 상상력 가보지 않는 그 남극을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따뜻할 거다 해서 그 빨간 그 해를 그려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 문제, 자녀들 문제 또한 그 시니어로서 어떤 여성 문제를 여성의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